제가 맡은 주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논문 출판 경험 공유입니다. 아마 저보다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지에서 연구했는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도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로 출판이 되었는지를 본 겁니다. 공단 자료를 이용한 게 2,541건, 심평원 자료한 게 655건입니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는 심평원 자료가 좀 더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그렇고 밖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규모나 지원 면에서 현재는 공단이 더 많은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9년도부터 심평원이 청구 자료를 외부에다가 공개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2013년도 경부터 공단이나 심평원이 경쟁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거의 한 3천여 건, 작년 기준으로 아마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들이 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료 특성은 앞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심평원이나 공단이나 다 똑같이 청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고려될 사항이 일반 연구랑 크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구 자료를 가지고 할 때 조금 더 고려해 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적당해야 됩니다. 심평원, 공단, 또 공의 청구 자료는 우리가 연구 디자인을 봤을 때 절대 RCT가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연구 디자인은 리트로스펙티브 코트 스터디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연구가 차트를 리뷰하는 연구일 겁니다. 차트를 리뷰하는 연구랑 거의 유사하다 보면 됩니다. 차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금전이랑 청구랑 관련된 내용이 심평원에 모이게 되고 그게 병원 한 병원에 있는 것보다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물론 그럼 필요한 정보의 양은 좀 줄어들지만 전체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결국은 대규모의 케이스 시리즈를 차트 리뷰를 통해서 하는 연구를 상상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연구 가설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RCT를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청구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진료 현장에서 EMR에 있는 변수랑 심평원 내부, 공단 내부의 청구 자료로 있는 변수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작적 정의,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잘 정해야지 그래야지 민감도 특이도가 높고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분석 계획이 일반 그 병원에서 하시는 연구에 비해서 좀 요즘은 이제 큰 병원들은 자료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료 분석 계획이 좀 더 철저히 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작은 자료 할 때는 엑셀로도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앞에 선생님들도 이야기했듯이 세스나 R, SPSS, 파이썬 같은 도구를 써야지만 자료 분석이 가능한 정도로 대부분 자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셀렉션 바이어스, 컴파운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심평원 청구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연구는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분되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연구는 역학 연구입니다. 어떤 질병이 얼마나 생겼는지, 지금 현재 전 국민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이 역학 연구의 장점은 병원 연구랑 다르게 병원은 분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발생했다, 20,000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학 연구, 발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분모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계청에서 국립암센터에서 있는 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청구 자료가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구 자료에 나와 있는 케이스 숫자를 전 국민으로 나누면 발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률, 유병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연구는 진료 경향의 분석입니다. 밖에 현재 진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진료가 병원급, 의원급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신약, 새로운 의료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진료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제는 이렇게 우리 보통 비교 효과 연구라고 하는 쿼터든지 케이스 컨트롤이든지 케이스랑 컨트롤을 나눠서 어떤 원인이랑 어떤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찾아보는 연구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도 대부분은 이렇게 관련성을 보는 연구였습니다. 물론 청구 자료가 명백한 인과관계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RCT입니다. 하지만 RCT 하기 이전에 파일럿 스터디로 이런 청구 자료 가져온 연구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이슈를 제기해내고 혹은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관찰 연구에서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자료도 보니까 비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심평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급여 정보만 들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해당 부분은 없어서 좀 불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진료비가 급여 청구가 되는 부분에서는 비용 분석 연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했던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연구입니다. 2013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발생률, 유병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이 당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약이 딱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은 다른 용도로 쓰이지도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부 갑상선염에서 잠깐 올라왔을 수 있지만 조작적 정의에는 60일이든 90일 이상 쓰게 되는 경우라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외하고는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당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요 관찰 기간 동안 대상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대부분의 문헌 검색상에서는 분모가 30여 명, 40만 명 정도 되는 게 있었지 이렇게 분자가 20만 명, 30만 명 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유병률이나 발생률에 대한 리포트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했던 두 번째 연구입니다.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경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했는 연구고 갑상선 암에서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에서 갑상선암 절제술 후 레디오 아이소토프 사용량이 연도에 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당시 밖에서 선생님들이 불필요하게 그 레디오 아이소토프 쓰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점점 줄어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했던 연구였습니다. 이건 2015년도에 발간된 부분이고 제가 했던 연구로서는 8번째 퍼블리케이션 된 거고 그 당시 제가 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밖에 선생님들하고 한 1년 정도, 1년 넘게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했던 연구입니다. 미국 갑상선 학회지 실렸던 부분이고요.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레디오 아이소토프를 사용했을 때 그게 류케미아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느냐에 대한 연구였고 당시 그 8월로였던 걸 기억하는데 표지에 우리가 했던 결과 부분이 표지에 실렸던 굉장히 제 입장에서 봐서는 감명 깊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때 결과였고 그 아이소토프를 레디오 아이다니를 100mC 이상 초과해서 사용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유케미아 발생률이 물론 유케미아 절대 발생률은 굉장히 적지만 상대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때 보고했던 연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심평원에 들어와서 했던 연구는 요 자료 만들 때 당시에는 35개였고 그 이후 하나 더 넣어서 지금 36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잠깐 보면은 2013년도에 발간된 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연구를 뭐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똑같이 했지만은 이게 대부분 2018년도에 발간이 돼서 저는 들어와서 한 1년에 한 4편 내지 5편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리 만들어진 그 자료에는 없지만은 제가 실제로 했던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했던 연구는 하나도 없고요. 다 외부든 내부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35개 연구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제가 원래 알고 계시던 분이 제안하거나 아니면 제가 제안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8건 정도는 같이 처음에 15건 해당하는 연구를 했던 분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원래는 알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회에서 우연히 만나서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이거를 심평원 자료로 가지고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해서 해본 적도 있고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저한테 어떤 다른 경로에서 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주저자를 하지 않고 그냥 공동 저자로 했었다가요. 나중에 아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저자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연구 진행에 수월하다고 돼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제일 저자를 하거나 교신 저자를 하고 최근에는 주로 제일 저자보다 교신 저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여기 보면은 23분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연구 한 편에 이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관여했던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분은 제가 딱 한 번만 연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안 했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 2번 같이 했던 분이 5분, 많게는 5번의 연구를 같이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제가 그 진료 과목이 내과입니다. 내과인데 처음에 했던 연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값산 연구라서 그쪽 연구가 제일 많이 돼서 내부민내과 연구를 9편을 했었고요. 그 외에 류마티스 내과, 소화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4편 내지 3편 했었고 그 위에도 해기학과,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 순환기 내과, 정형외과 등과 한 편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병원도 처음에 제가 아까 수련받은 병원이 삼성병원이다 보니까 삼성병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7편을 같이 했었고요. 그 위에 신병원에 계신 심사위원, 의사이신 심사위원하고 했던 게 6편. 그 말고 다른 병원들이 지금 보시면은 12개, 18개 병원이랑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소스에 있는 선생님들 하다 보니까 출판된 부분도 거의 한 30여 편의 30여 학술지에 아주 골고루 제일 많이 했던 메디신이 3편이고요. 뭐 흔히 말하는 밖에서 임팩트 팩터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일 높게 있는 부분은 그 자마 인터널 메디신이라 에이널즈 오브 인터널 메디신, 에이널즈 오브 서저리가 그래도 임팩트 팩터가 제일 높았던 학술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논문을 쓴다고 바로 다 억셉트 되지는 않습니다. 뭐 청구 자료가 우리 자료가 독보적이고 굉장히 큰 자료라 하더라도 제 경험상 보면은 35편을 다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14편 정도 최근에 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좀 기록을 했는 걸 보니까 14편의 연구를 봤을 때 한 번 리젝트 당하고 두 번째 억셉트 된 게 한 편, 그 다음에 6번 리젝트 되고 6번 리젝트 되고 7번째 억셉트 된 게 4편. 보통 한 반 정도 메디안으로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 리젝트 되고 4번째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첫 번째 투고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억셉트 때까지 걸린 시간도 보면은 90일 이내는 없었지만은 180일 이내가 2편, 그 다음에 180일에서 270일 사이가 4편, 270에서 360일 사이가 3편, 길게는 약 2년 만에 억셉트 된 것도 있었습니다. 통상 보니까 한 1년 정도, 첫 번째 서브미션하고 1년 정도쯤 지났을 때 억셉트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했던 요 과정에 있었던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같이 연구했던 선생님인데 이름만 알고 메일 주소만 알고 전화번호도 저한테 없더라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구했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인데 이렇게 2016년도 12월 3일 날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5일 날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와서 이렇게 본인이 소개를 받았는데 이런 연구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었고, 제가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연구 계획서랑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 선생님 생각하는 부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한두 번 정도 메일이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16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처음에 5일 날 해서 5일 만에 제가 그 선생님 메일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엑셀 파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2012년도 12월 17일 날 일주일 뒤에 이제 초안 논문을 초안을 써서 사실 저랑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그 스케줄 아마 연말이 돼서 그런지 영문 교정을 미리 맡겼습니다. 미리 맡겼고 그래서 영문 교정이 이제 1월 3일 날 나왔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선생님이 NEJM 한번 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1월 25일 날 선생님이 메일이 왔는데 NEJM에서는 리젝트 됐고 근데 이제 그 에디터 리젝트가 아니고 리뷰를 받고 한 보름 만에 리젝트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수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으로 NEJM에 제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좀 더 지나서 3월 6일 날 선생님이 이제 그 에너지 오브 서저리에 냈고 리플라이를 받았는데 이제 리비전 리플라이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4월 4일 날 억셉트 메일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이 선생님이 처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12월 5일이고 최종적으로 억셉트 된 게 4월 4일 약 3개월 정도 1, 2, 3, 4 약 4개월 만에 억셉트 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중에 제일 빨리 프로세싱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앞에 거는 좀 다르게 이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심평원 자료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 동기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소개를 해서 제가 이제 먼저 의견을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보고 같이 연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014년도 9월 달에 이렇게 메일을 제가 보냈고요. 메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한 초안을 저한테 이제 받았던 거는 거의 2015년도 6월 1년 정도 지났었고요. 그리고 초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또 이제 그 초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내드렸는데 또 한 거의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브미션은 가능한 그 드래프트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 메일 주소도 바뀌고 선생님도 외국 나갔다 오고 이래서 2010년도 7월 달에 이제 리비전이 메디슨 잡지에서 리비전이 왔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6년도 8월 30일 날 이제 억셉트 됐다는 게 왔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 9월 30일 제가 처음에 의견을 보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사실 최종적으로 억셉트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개 중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거는 밖에 계신 선생님이 하자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이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밖에서 쓰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주제를 해야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이렇게 프로세싱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익숙하지지 않은 EMR 자료라든지 다른 RCT가 제일 좋겠죠. 그런 걸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딴 사람들보다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데 내가 어떤 메리트가 어떤 스트렝스가 있느냐 그리고 나의 위크 포인트는 뭐냐 아마 청구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할 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좀 특수성이 있어서 각각의 그 강점이 있는 분이 합쳐져서 코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내 강점 중에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그분들한테 얻어야 되는 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회에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에 학회 갔더니 청구 자료를 가지고 하는 연구가 쉬운 게 아니다 해보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걸 봤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이과든 문과든 다 치킨집 창업한다고 하는데 왜 치킨집 창업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점포가 작아도 되고 쉽게 창업할 수 있다. 쉽게 치킨을 튀길 수 있다. 그리고 맛도 어느 정도 하면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치킨집 창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점포가 작아도 되고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은 경쟁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바로 옆에 또 경쟁 업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쟁자도 역시 요리를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쟁자가 또 역시 막극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이걸 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청구 자료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 유튜브 안 보고 계실 건데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얼핏 보고 남이 했는 것 같을 때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발히 안 되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슬라이드 하나 좀 봤습니다.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우리 뭐 선생님들은 좀 다르겠죠. 일반 직장인들이 원하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은 직장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보면은 돈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일인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주고 인간관계 좋은 데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고 인간관계 좋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고 이걸 다 만족하는 데는 자리가 없고 일탁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구 자료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돈을 많이 준다,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좋다, 직장인처럼 청구 자료 좋아지는 한 면 한 면만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환경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밖에 제 같은 경우에 36편을 했고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청구자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남들은 왜 안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했는 이 6가지 사유, 뭐 더 있을 5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청구 자료로 할 수 있는 연구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내가 청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료를 접근할 수가 없다. 그다음 방법도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청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면은 청구 자료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잘 생각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내가 분석할 자료에 내만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내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냐. 그리고 청구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분석 방법을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진료랑 다른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이것도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느냐. 이 4가지가 아니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청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3번째,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자료로 가능한 연구랑 일반 우리가 보통 EMR 또는 RCT로 연구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청구 자료로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잘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 청구 자료 특성을 봐가지고 잘 연구 디자인을 기획하고 그리고 제일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요. 자료 분석을 이 대용량 자료 분석할 수 있는 SES-R 파이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단순하게 통계학과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잘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청구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 변수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연구라는 게 청구 자료에 있는 연구 결과의 해석을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특히 3번째 연구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심평원 와가지고 이 심평원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실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박기랑 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안 하느냐 했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정도로 연구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다들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밖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똑같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협업하기가. 마치 사업을 동업하는 것처럼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건 잘 정해야 됩니다. 업무 분장, 올스십. 제일 올스십 같은 경우에 다들 주저자 하고 싶은데 주저자 하기로 해놓고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다들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주저자를 안 주면은 연구를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전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적절한 올스십을 어떻게 가져갔냐는 잘 정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투명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이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두 번째 다시 연구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없는 사람은 이름만 올리는 건 곤란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기여했는 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들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연구하면서 자료가 신통하게 접근하기 좋았고 분석 방법을 조금 더 알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기들이 못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것을 강점을 살서 모자라는 부분은 배우는 것보다 같이 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